이동하면서 혹은 밥 먹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진행자 장경진입니다. 며칠 사이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정말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첫 번째 코너인 What's in my news 만나보겠습니다. 바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하나씩 꺼내 소개하는 What's in my news. What's in my news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 딱 2개만 꺼내 밀도 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오늘의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내기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김예원, 홍혁재하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혁재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패널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쁘게 이제 저희가 매주 바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또 27일에가 아니고 24일에 저희 ABS에서 방송제를 또 하기 때문에 네, 좀 바쁩니다. 27일에 있을 24일. 네. 24일에 있을 우리 ABS의 방송제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예원하고 오늘 오랜만에 또 패널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도 엄청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아주 바쁘게 보냈고요. 날씨가 추워져서 또 엄청 따뜻하게 입고 막 다니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바로 이슈로 넘어가 봐야겠죠. 네, 홍혁재하고 오늘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전 오늘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된다라는 논쟁을 갖고 왔는데요. 이것은 처음에 9월 10일 국민의힘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김포 서울 편입론을 처음 발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김포시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제 여당의 당대표까지 가세를 하면서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을 하자라는 내용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이것에 꽤 진심인데요. 처음에는 TF로 구성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장해 이제 메가 서울이라는 구상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이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16명을 인선을 했고요. 위원장은 부산 지역의 오선의 조경태 의원이 됐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보고 굉장히 좀 이게 뭐지? 김포가 서울이 되는 게 가능한가?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또 그러면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이 생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조사가 됐을까요? 이게 왜 처음에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냐라는 주장이 나온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해서 이제 경기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위에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밑에는 경기 남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겠다라는 것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김포가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경기 북도로 편입이 되기에는 이제 한강을 기준으로 그 북도에 있는 지역들과 떨어져 있고요. 경기 남도로 편입이 되기에는 이제 인천이 딱 가로막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김포의 입장에서는 경기 북부든 경기 남부든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서울로 편입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포가 사실 서울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사실 서울은 요즘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에 따르는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이것도 다 의견이 다 갈리는데 일단은 뭐 서울로 편입이 된다 하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를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실현 가능성 자체가 애초에 김포시가 진짜로 서울로 편입이 될까라는 걱정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 자체가 희박해서 뭐 집값이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 이제 대구로 편입된 군이나 이제 위례 신도시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제 서울로 편입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김포가 서울로 바뀌게 되면 또 어떤 좀 차이점들이 생기는지, 어떤 게 변화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많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쌓이는데요. 일단은 김포시가 지금은 시잖아요. 하지만 이게 지방자치법상 이제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되면 구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김포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치구는 읍이나 면을 둘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김포는 지금은 시니까 뭐 무슨 읍, 무슨 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부 행정구역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서울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로 바뀌니까 지방 교부세도 못 받고 이제 시세로 받아왔던 지방 소득세도 걷지 못하면서 이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들이 보이는데도 이제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려는 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메가서울 구상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메가시티론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김포 이전에 서울과 인접해 있는 다양한 지역에서 우리도 서울로 편입시켜 달라는 얘기가 간간히 있었고, 또 이번에 본격적으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뭐 고양, 구리, 하남, 광명 등에서 이제 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예 그냥 김포만의 문제로 한정시키지 않고 아예 그 지역들을 다 포괄하는 이제 서울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런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양한 입장들과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사실 찬성하는 입장보다는 반대하는 입장이 과반수가 넘는 여론조사가 훨씬 더 많았고요. 사실 거의 다 반대를 했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 또 처음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내세우면서 이제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가르자라고 주장을 했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제 경기도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히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킨다? 이건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 김포 서울 편입론을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여당 소속 광역단체, 뭐 인천시장이라든지 충남지사도 이제 지방 발전에 힘써야 하는 판국에 무슨 김포를 서울로 이렇게 편입시키냐, 지금은 지방에 힘을 써야 할 때다, 이제 포퓰리즘적인 성향이 강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야당에서는 이제 내년에 있을 이제 선거를 공략한 지금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재하고께서 정리를 해주신 대로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예언하고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 처음에는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들었을 때 약간 말이 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리해주신 대로 실제로 뭔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마냥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그런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직접 이슈 준비해 오신 혁재하고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 이슈를 딱 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이 일단 굳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왜냐하면 일단 뭐 기사들을 다 봤을 때 되게 단점인 측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 세수가 줄어든다 또 있었고, 이제 서울에 원래 설치를 하려던 그런 뭐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를 또 이제 김포에 이렇게 놓을 예정이다라는 설도 돌고 있고, 그래서 굳이 지금 서울로의 편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황역자구 조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원하구가 준비한 이슈 들어볼게요. 굉장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공분을 샀던 이슈를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죠?
네, 저는 지하철 관련한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내년 1월부터 서울 지하철에 좌석을 아예 없앤 칸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교통공사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 지옥철로 불리는 4호선과 7호선 열차 중 주요 환승역의 출구 계단이랑 가까운 열차 2칸만 시범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각 지하철 한 칸당 의자의 개수가 총 42개인데요. 열차 2개 칸에 의자 84개를 모두 철거하면 한 칸당 12.6제곱미터, 즉 3.8평의 공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네, 그럼 공간이 생기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정말 이렇게 의자를 다 빼는 게 혼잡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건가요? 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사업이 혼잡도를 30%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양한 우려 또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혼잡도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 즉 열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탑승했는지를 알려주는 수치는 전동차 한 칸당 최대 정원인 160명이 탔을 때 100%로 나타나고요. 혼잡도가 150%에 달하면 옆 사람과 어깨가 밀착돼서 의지와 상관없이 앞뒤로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혼잡도가 200%에 달했을 때에는 서로 몸과 얼굴이 밀착돼 숨을 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한 칸의 최고 혼잡도는 올해 3분기 기준 4호선 193.4%, 7호선 164%로 나타났는데요.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좌석을 없애서 생길 3.8평의 그 공간이 또 다른 승객들로 결국은 채워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혼잡도가 줄어드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타면 내릴 때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 앞의 혼잡도가 더욱 높아져서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몇 가지 우려가 제 눈에도 보이는데, 이거 말고 지하철 내 혼잡을 줄이면서 또 안전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된 건 없나요? 네, 2가지 방법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열차 증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차 하나의 가격이 약 200억 원이고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17조 원에 달하는 만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용한 모든 열차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난 7월 서해선 개통에 따른 9호선 지하철 혼잡도를 개선하려고 예비 열차를 모두 운행한 선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열차 정비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으로 이제 혼잡한 지하철에서 자리가 났을 때 그렇게 큰 행복을 느끼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방금 예원하고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서 지하철 혼잡도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혁재하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게 뭐 좌석을 없앤다고 해서 뭐 혼잡도가 줄어든다고 보기에는, 제가 뭐 지하철을 잘 안 타는 제가 보기에도 그냥 이제 원래 의자가 있던 그 곳에 그대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혼잡도를 이제 낮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아까 뭐 약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냥 뭐 증차를 한다든가 뭐 그런 방안이 오히려 저는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이제 장기적인 계획에 이제 열차 증차 계획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좀 그 방안이 좀 더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예원하고 생각 들어볼게요. 네, 저는 저번 학기에 지하철을 타고 통학을 했던 만큼 그 지옥철이라는 거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기다리다 보면 열차가 도착해도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여러 번 열차를 떠나보내야 됐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열차 내에 공간이 확보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승객들이 시간적 측면에서 봤을 때 불편함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앞서 전문가 분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는 점엔 저도 동의를 해서 이와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 측이 1월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니 꼼꼼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 효과적인 측면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김예원하고 이슈 정리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꺼내드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두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주신 두 패널분들께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만 들어볼게요. 혁지하구 오늘 소개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일단 지하철 얘기를 들었을 때 전 아무래도 지하철을 많이 안 타니까 뭐 약간 크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들으니까 뭔가 좀 더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원하구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슈를 정리하고 상대 그 패널분의 이슈도 같이 들어보면서 그 금주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밀도 있게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구 여러분들께서도 금주의 이슈들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왓츠 인 마이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알찬 이슈들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구 여러분,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내년 6월 국회의 임기와 함께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전량 폐기됩니다.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서 다른 중요한 일들에 밀려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법안들에 대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장 우리 사회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음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 중인 계류 법안들을 발굴하는 코너, 구해줘 법즈. 현재 촬영 시간 기준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6,999건입니다. 출연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앞선 코너와 마찬가지로 김예원, 홍혁재하고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MC를 맡은 장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수많은 계류 의원들 중 당장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을 두 팀이 하나씩 선정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법안의 통과가 더 시급한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계류 법안들은 모두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해줘 법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홍혁재 하구팀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의안 가지고 오셨나요? 저희는 이번에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갖고 왔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은 직접 일반 보험 소비자를 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기사들을 봐보면 이제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현행법상 미등록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즉시적인 위법 행위 중단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의 손해사정사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저희 법안의 취지입니다. 네, 손해사정사라는 것이 사실 저희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들을 사칭해서 일어나는 범죄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빠른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원하구 팀의 법안 들어볼게요. 예원하구 어떤 법안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이고요. 네, 주요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 계획상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 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 독도 관련 상황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독도 관련 민간 단체에 의해서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독도의 날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본 계획의 독도 영토 주권 공고화에 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그리고 대응에 관한 사항들을 추가해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두 번째로는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서 독도의 보전, 관리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인식 제고를 위해서 역사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독도에 관련해서 또 국내로 다양한 뭔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던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국내외 상황은 먼저 국내에서는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독도 홍보 사업과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삭감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독도 홍보 확술 사업 예산이 올해 10억 원에서 2024년에는 8억 6,800만 원으로 13.2% 삭감이 됐고요.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은 25% 삭감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동북아 역사재단 예산도 올해 20억 원에서 내년 5억 3천만 원으로 무려 3.5%나 준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홍보 예산을 3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억 2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홍보 예산보다 3배가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학우분들께서 서로의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봐야 할 차례가 됐는데요. 우선 혁재하고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저는 사실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이 법안을 대표적으로 누가 발의를 처음에 했죠? 이재명 의원 등 10인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재명 의원이 사실 지금 더민주시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시잖아요. 문정부 시절에 이거와 똑같은 법안을 이제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똑같이 발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때 이제 여당 측에서는 이제 외교 전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며 일제히 반대를 했고, 이제 그때 논의조차 안 되고 바로 그냥 이렇게 폐기를 당했는데, 그럼 혹시 왜 다시 이 법안을 발의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이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고, 정부의 지금 현재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국내 예산이 삭감되고 일본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독도의 영유권이 조금 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서 이번 지금 상황에 착안해서 다시 한번 발의를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예산을 일본에서 이제 더 이렇게 갖고 와서 한다 한들, 사실 지금 실효적 지배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독도에 관련해서 이제 일본이 뭐라 하는 거에 약간 대응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사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주장을 한다 한들 어찌됐든 역사적 사료라든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것은 너무 명백하고, 이거를 그래서 일본은 어떤 입장을 취하려고 하냐면 지금 그냥 자꾸 그냥 우리나라 찔러가지고 그냥 이거를 분쟁 지역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무시를 하면 되는데 일본이 자꾸 이렇게 찌르는 이유가, 이제 ICJ라고 이제 국제사법재판소가 열리는 조건이 양국 측이 모두 동의를 해야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자꾸 국제적으로 독도를 이제 사회 이슈화를 만들면서 이제 분쟁 지역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거에 약간 대응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굳이 독도의 날을 이제 국가의 날로 이렇게 지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네, 저도 외부적으로 분쟁을 만들거나 독도를 아예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 분쟁 지역화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법안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주장하고 싶었던 바는 내부적으로는 역사 문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되 외부적으로 분쟁을 만들지 말자. 즉,
문제를 만들지 않되 문제에 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온 법안이거든요. 실제로 이 법안에 포함된 내용에 따르면 대외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런 관련 교육이 장려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중학교 이후에는 독도에 대한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반면에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독도 다케시마가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걸 조금 더 공고히 하고 이 법안을 통해서 조금 더 관련 인식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혁재하고가 가져온 의안에 대해서도 혹시 예원하고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점이 있는데, 현재 손해사정사 사칭이 음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지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되게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어서 그걸 다루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명칭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규제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가 조금 궁금했거든요. 한마디로 이 법안이 실효성 있게 작용될 수 있는가, 피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명칭을 그렇게 규제하는 게 음지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무슨 말이죠? 사실 그 음지라는 것과 뭐 명칭 사용을 사전에 규제를 해서 이걸 예방하는 차원의 실효성이 있는지, 이 두 개가 뭔 상관인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그들이 어떻게 고객들에게 접근하고 다가가는지를 하나하나 규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래서 사전에 명칭 같은 거를 규제를 해서 일반인 입장에서 그거를 피해자가 지금 속출하는 상황을 이제 줄이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 명칭을 어떻게 규제할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진 않은 건가요? 명칭을 규제한다는 게 자세한 내용. 알겠습니다. 두 분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여기 건강한 토론의 장이니까요. 저희 싸움은 멈추고 우리 또 건설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그럼 혁재하고 본인 법안에 대해서 더 어필할 부분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제 그냥 손해사정사라고 그냥 기사를 쳐도 되게 이제 실제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지금 아예 현재 있는 법안으로는 이게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지표 단서로서 애초에 그냥 이광민 한국 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도 이제 내부 제도 개선위원회나 법률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제 현행법의 미흡으로 현재도 피해자는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손해사정사 관련한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가 돼야 손해사정사들이 이렇게 보호받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손해사정사도 그렇고 손해사정사에게 이제 이렇게 사정을 받는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 각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씩 본인 의안에 대한 어필이나 아니면 뭐 상대 의안에 대한 어떤 반론 이런 것들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예원하고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지금 현재 이 시기인 만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독도의 날 행사가 매년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민간단체 독도수호대라는 단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아직 그 측에서 제정한 독도의 날이 2000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됐지만 아직 국가기념일도 아닐 뿐더러 2021년까지만 해도 되게 크게 행사를 열어서 독도 수호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도 그렇고 최근에 행사를 멈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 다양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국내외 상황이 어떤지 잘 파악해서 이 법률이 꼭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기인 만큼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혁재하고도 한번 마지막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두 법안을 비교했을 때 뭐 어쨌든 독도는 사실 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다라는 사실이 이미 규정되어 있지만 이제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아직 뭐 다른
다른 이제 직업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똑같은 법안들이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그런 법안이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사실 이게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도 잘 들으셨나요? 패널분들이 소개해주신 두 법안들 중 처리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구해줘 법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패널분들께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홍혁재하고 오늘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이거 환경이 달라져서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했는데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맞죠. 저희가 이번에 또 새로운 로케이션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원하고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장소가 장소인 만큼 적응이 좀 안 되기도 했고 평소보다 준비를 약간 부실하게 한 느낌이 스스로 많이 들어서 막 얼렁뚱땅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콘크리트 틈 사이에서도 꽃이 피듯이 시사에 참견 라디오가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 한 줄기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원, 홍혁재, 백종아, 신경민 그리고 장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